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이틀째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선대위 쇄신을 고심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최종 선택은 무엇이 될까요? 또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어제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조경태 의원으로부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1위 임플란트 제조업체 직원이 회사 돈 1,800억 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까지 하다 적발됐습니다. 상장사인 이 회사는 주식시장 거래까지 중단됐는데요.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선이 2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 현재 위기에 몰린 윤석열 후보, 당사에 출근하지 않고 선대위 개편을 위한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당내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드릴 말씀이 없다는 짧은 입장만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민의힘 당사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부터 일정을 중단했는데요. 오늘도 윤 후보가 당사에 출근을 안 했다고요? 네, 윤 후보는 지난주부터 매일 아침 7시 선대위 총괄 본부장단 회의를 주재했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김종인 위원장을 제외하고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오늘 당사에 나오지 않았고 또 현재 예정된 일정도 없는 상황입니다. 권성동 사무총장은 취재진과 만나서 오늘 윤 후보가 집이나 바깥에서 여러 사람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오전 광화문 사무실에 들렸다가 오후에 당사로 출근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후보의 결심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선대위 개편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후보랑 지금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뭐 다른 의견이 다른 부분이라는 건 전혀 없고 후보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선대위 개편 마지노선은 언제쯤으로 좀 보고 계세요? 오늘 내일?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 또 김 위원장은 기존 메모드급으로 구성된 선대위를 대폭 슬림화해서 총괄 상황본부 일원화 체제로 갈 가능성에 대해선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내대표를 비롯해 지도부가 사퇴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의 거취도 큰 관심인데요. 이 대표가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네,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사의를 표명한 이후 이준석 대표는 일단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제 저녁 퇴근길에 취재진에게 할 말이 있으면 오늘 오후쯤 하겠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조금 전 일정을 위해서 당대표실을 나서면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만 남기고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쇄신 방안이 나오지 않아서 따로 언급할 게 없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잠시 뒤인 오후 4시부터는 3선 의원 이상 당 중진과 재선 모임이 잇따라 열리는데 선대위 상황뿐 아니라 원내 지도부 사퇴 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애초 오후 2시에는 긴급 의원총회 소집 요구와 함께 이 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일단 오늘은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의원총회 소집이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괄본부를 제외하고 선대위 다른 조직이 힘을 잃는 쇄신 방안이 마련된다면 이 대표의 운신의 폭이 커질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당 내부에선 백의종군 등 대표 책임론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사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면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전면에 띄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 경전 예산안 편성은 설 전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전 국민 지원도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 역시 경제 행보의 연장선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신년 들어 줄곧 경제 대통령을 띄우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늘 오전 기아차 광명 소아리 공장에서 신년 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내 최초 종합 자동차 공장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명맥이 이어져 온 곳인데다 특히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IMF 체제 공식 종결 하루 전 찾으면서 국난 극복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만큼 이곳에선 이 후보는 코로나19와 양극화 심화, 기후환경, 글로벌 패권 경쟁이라는 4대 위기를 극복해서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 삶에 드리웠던 지독한 가난과 장애, 역경과 위기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자랑스러운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극복하고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관련해선 온전한 손실보상 등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민주당이 공식화한 신년 추경의 편성 시점과 전국민 지원 규모 등 구체적인 구상도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소비 쿠폰을 전 국민한테 지급하면 그게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인 동시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지원인 거죠.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설 전에 가능하겠냐? 저는 당연히 가능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전 추경 편성이 의지의 문제라면서 소비 쿠폰 형태의 전국민 지원 구상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힌 건데요. 다른 나라 누적 지원금에 맞춰서 최소 1인당 100만 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5조에서 30조 원 규모가 될 거라며 정부도 여야 합의를 바란다고 말한 걸 보면 대규모 지원 요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 후보는 특히 불합리한 부동산 세제 완화는 물론이고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도 약속했습니다. 또 집값이 예상보다 급락한다면 공공주택 확보의 기회로 삼으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면서 명절 전 공급 계획을 발표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거대 양당을 제외한 이른바 제3지대 후보들 역시 보폭을 넓히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서 급부상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민생과 정책 행보 보폭을 더욱 넓히고 있습니다. 오전 대한노인회에 들러 신년 방문 인사를 한 안 후보는 오후에는 미중 신냉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는 윤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과 관련해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전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과 싸우는 이른바 불기차 후원의 발족식에 참석해서 진보정당으로서 노선을 더욱 선명하게 했습니다. 특히 산재 노동자에 대한 위로와 연대를 전했고 조금 전부터는 산재 피해 가족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3지대 후보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는 잠시 뒤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 대선을 불과 2달여 앞두고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을 제외하고 선대위는 사실상 해체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과연 새 판짜기가 가능할까요? 어제 공동선대위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난 조경태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요일부터 여러 차례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언제 내려놔야겠다라고 결심하신 거예요? 어제 회의 끝나고 나서 예. 또 우리가 의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분위기 속에서 어쨌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무거운 그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새 판 짜자, 새로 시작하자 그런 마음에서 예.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견이 모아졌군요. 네네. 예. 사실 어제 오전 회의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선대위를 전면 개편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이야기가 급속도로 전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 전에 혹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건 확인이 됐습니까? 그까지는 확인은 안 됐고요. 확인 안 됐군요. 예. 사실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그 이후에 아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제 스스로 그런 결심을 한 걸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어제 김병민 대변인이 이 자리에 출연을 했거든요. 네. 김병민 대변인 말로는 이미 윤 후보와 김 위원장이 선대위 개편 쇄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시기는 김 위원장이 혼자 결정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저는 뭐 어쨌든 그 시기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뭐 절차보다는 우리가 대개편, 네네. 예, 대개편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좀 방점이 좀 찍혔으면 좋겠고요. 그랬군요. 그런 예. 의미에서 저는 우리 선대위에 좀 있는 분들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어제
증권거래소 개장식에 참석한 뒤에 바로 이제 모든 일정을 취소했는데 그때까지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후보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쿠데타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당의 가장 고질적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아, 이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예. 소통이 안 되면은 이거는 그게 이제 불통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갈등들이 계속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우리 당이 지금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있거든요. 아, 그게 가장 큰 원인을 분석하라면 저는 소통의 문제다. 예. 그 소통의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저는 아직까지도 국민들에 대한 그 겸손함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겸손함이 부족한 것 같다. 네네. 예. 이 부분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음. 나는 겸손했는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이쪽 선대위 회의를 참석해 보면은 대체적인 분위기가 스스로가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저께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일단 모든 선대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네. 어제 의총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의총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좀 가라앉아 있었고요. 무거웠군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일부 의원님들은 상당히 격앙된 격앙된 목소리로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뭐 당 대표도 물러가야 된다. 네. 또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어떤 류의 그런 아주 강한 발언들도 좀 쏟아져 나왔던 걸로 이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강한 발언을 하신 분들이 주로 윤석열 후보와 좀 가까운 분들이었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의외로 조금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조차도 당의 좀 위기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모두 책임을 지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 하는, 그리고 상당히 좀 중앙에서 갈등으로 비춰지는 모습. 예. 어찌 보면 자리 싸움이거든요. 감투 싸움이거든요. 지금 그 국민의힘 내에서 선대위에서 자리 싸움, 감투 싸움이 있었고, 네, 그게 문제였습니까?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다 생각합니다. 자리는 많이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리가 자기의 발언에 대한 영향권을 얼마나 그 인정받느냐, 네. 뭐 이런 것을 포함하는 거지요. 저는 굉장히 어리석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의 요소로 계속 비춰지고, 이게 언론에서도 계속 그 갈등 요소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급기야 많은 시민들과 당원들이 분노하기 시작하고,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시청하고 계시는 국민들과 당원들께서는 아마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밤잠도 못 주무실 정도로 네. 이 굉장히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에 거꾸로 간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공은 이제 윤 후보한테 넘어갔습니다. 네. 윤 후보께서 얼마만큼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저는 이 부분이 좀 남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윤 후보의 리더십 겪어보시니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좀 보충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윤석열 후보가 왜 탄생했는지, 그 정치하신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저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은 기성 정치에 대한 실망감,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 어떤 그 심판에 대한 네. 이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후보는 충분히 저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대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의견과 윤석열 후보의 자질도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후보는 분명히 현실 정치판에 들어온 지가 5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현실 정치판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그 기간 네네. 동안에는. 예. 물론 그런 부분이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그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뒷받침을 더 잘해 줬어야 되는데 네네. 서로 자리 다툼, 악의 다툼을 예. 하다 보니까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이재명 후보를 계속 지원해주고 또 이렇게 좀 돋보이게 해주지 않습니까? 네네. 반면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보다 자신들이 더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 사고들이 지금 이 어려움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렇군요. 생각을 합니다. 예. 주로 어떤 분들이 윤석열 후보보다
자신을 더 돋보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글쎄 그거는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그 스스로들이 느낄 수 있겠지요. 네.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부분은 후보를 돋보이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저는 윤석열 후보가 저는 왜 탄생했는지, 윤석열 후보가 우리 야당의 제1야당의 후보가 된 게 본인의 역량도 있었겠지만 또 많은 국민들의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여망이 저는 윤석열 후보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윤 후보의 그 부족함을 우리 저 구성원들이 네. 조금 더 좀 자기들을 좀 내려놓고 국민들의 여망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함께 백의종군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경태 의원님은 선대의 책임이 좀 크다.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힘 구성원들의 책임이 좀 더 크다라고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저는 저는 선대위 책임이 저는 적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는 좀 시사하는 바가 있었던 것이 우리 선대위가 이렇게 그 사퇴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윤석열 후보가 바로 본인이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제 그렇게 저는 그 이야기했죠. 부분에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오로지 자신의 책임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책임질 줄 아는 자세, 그런 자세가 저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소통하고 리더십을 좀 더 발휘했으면 이런 사태도 나지 않았을 텐데요. 윤석열 후보의 책임도 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본인 스스로도 책임을 통감했기 때문에 네.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윤석열 후보가 제가 쭉 지켜봐왔던 정치를 하고자 했던 분들을 쭉 품성들을 쭉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나쁜 점수가 아닙니다. 아, 예. 저는 예. 뭐 그런 점에서 좀 또 일말의 또 희망과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선대위가 바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가 빨리 결심하면 좋다. 결심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기본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기본 방향은 어떤 방향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 예. 정치는 생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방향을 딱 정해놓는 데 가지고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예단해서 확정적인 표현은 좀 약간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중에 빠르면 오늘 중에 선대위 개편 어느 정도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생각합니다. 네네. 또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 뭐 참여하는 식으로 가는 것보다도 저는 좀 이 선대위를 좀 슬림화 시켜가지고 슬림할 필요가 있다. 네네. 그리고 예. 이제 후보 자신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좀 가볍게 예. 해서 좀 결정을 내리는 부분도 좀 빨리빨리 내렸으면 좋겠어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임명장 같은 것도 빨리빨리 내려온다거든요. 그 일선의 그 밑에까지. 예. 근데 우리는 이 의사결정이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슬림화 시켜서 예. 민주당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다면 저는 분명히 성산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구조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메모대급 선대위 해체하면서 몽골 기병 이야기가 나왔고 선대위를 슬림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국민의힘도 선대위를 좀 슬림화할 가능성이 높겠군요. 예, 저는 몽골 기병이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신속하다는 점. 예, 그렇습니다. 몽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갖다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 그 표현 자체는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네네. 어쨌든 좀 신속하게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대당이지만 예.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어제 의총에서 직접 들으셨을 것 같은데 자신이 비서실장 노릇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이 비서실장 노릇을 하겠다라고 한 발언의 의미는 뭘까요? 그만큼 본인이 좀 함께 이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겠다. 책임을 지는 자세로. 그런 약간의 본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본인이 어쨌든 잘 보좌할 수 있도록 하겠다. 후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뜻을 담지 않았나 싶습니다. 후보가 좀 발언 실수도 하고 네. 그러니까 내가 비서실장 노릇을 할 테니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 좀 연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 발언도 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은 저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 예. 일부 언론에서 침소봉대한 부분도 있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런 부분은 공개적으로 할 바는 아니다. 예. 저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후보와 서로 자주 소통도 하고 한다니까 아마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으면 저런 그 발언에 대한 논란이 좀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과거 언론 인터뷰 찾아보니까 대선 후보는 배우 역할만 해야지 지금처럼 자신이 감독 또 배우 역할을 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독까지 다 하면 힘들어질 테니 후보 역할만 똑바로 하고 제대로 된 감독을 두면 된다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약간 저 표현에서는 좀 선대위의 역할론을 좀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런 그 선대위가 또 나름대로의 그런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고요. 예. 다만 이제 직설적인 어법은 조금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두 사람의 소통 이게 잘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제가 봐서는 그렇게 친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친밀하지 않은 솔직하게 것 말씀드리면 예, 예. 친밀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좀 더 친밀해지도록 서로 좀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후보가 좀 더 돋보일 수 있도록 네. 그 후보에게 뭐 많은 조언을 하는 것은 좋지만 네. 그것이 후보를 위한 또는 그 후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권 교체를 위한 네.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면 진정성이 더 묻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새로 생길 선대위는 김종일 총괄 선대위원장이 정권을 잡고 움직이는 조직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까지는 아직까지 예단할 수는 없고요. 아직까지 예단할 수 예. 없다 오늘- 하면 일각에서는 네. 김종인 위원장도 선대에서 빠질 수도 있다.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은 저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당 관계자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네, 네. 직책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 내가 뭘 해야지 일을 도와줄 수 있겠다. 이런 거는 저는 좀 안 맞다 생각합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김 위원장이 비서실장 노릇까지 하려면 정권을 잡아야지 모든 일정과 메시지를 관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그래 안 해도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 그래서 그 부분은 자칫 잘못 들으면 좀 오만하게 느껴지거든요. 아, 예. 그래서 후보를 뺀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예. 자세로 임하면은 훨씬 더 이 폭을 넓힐 수 있고 또 많은 국민들로부터 저는 그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은 이제 누구든지 간에 좀 버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정치 입문한 지 5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윤 후보가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혹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 사실은 제가 정치를 꽤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2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저하고 지금 홍준표 대표님하고 정치 입문 동기 비슷하거든요. 예. 그러다 봤을 때 지금까지 쭉 그 어떤 역대 정권에 네.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서 대항했던 검찰총장은 유일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그 윤석열 후보가 그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동안에 검찰은 권력에 어쩌면 충실한 뭐뭐였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비해서는 저는 윤석열 후보는 권력에 그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서 자기 목소리를 낸 유일한 검찰총장 출신이 바로 윤석열 후보라는 점에 대해서 봤을 때 저는 윤 후보의 어떤 그 역량이라든지 또 그 앞으로 향후에 그 이어질 그런 리더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선대위에 합류한 지 한 달 정도 됐나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한 달 정도 같이 생활을 해보셨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의도한 대로 선대위가 움직였습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못했습니까?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솔직히 예. 김종인 위원장께서 보면은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어떻게 해요? 조금 그 무겁게 느껴집니다. 아, 예, 무겁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겁다 하면 좀 더 예.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 제가 출연하면 하겠습니다.
아, 왜요? 하여튼 좀 무겁게 느껴져가지고 예. 이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스마트하고 네. 빨라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예. 느끼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우리 모두가 거기에 대한 스스로들이 좀 책임을 실어 가지고 알려지기로는 가야 된다. 김종인 위원장은 신속하게 결정하고 싶은데 선대위 자체 조직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좀 가까운 이른바 측근 인사들 이제 둘러싸여 있으면서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건 아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번 차에 그 이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본인들은 아니라 하지만 어쨌든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의미에서 봤을 때 거기에 지목되는 대상분들은 좀 본인 스스로들이 조금 더 이제 좀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그 김종인 위원장 역시도 총괄 선대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럼 총괄 선대위원장이 모든 걸 다 총괄하는 위치거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리더십 발휘하지 못했다면 또 그것도 역시도 본인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전면 재개편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정권 교체를 꼭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세, 백의종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이준석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던데 맞죠? 네, 그런 표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생각은 이번 사태에서 이준석 대표 책임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 대표로서 어쨌든 무겁게 느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인이 말한 부분이 또 곡해되고 오해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 역시도 저는 그 스타일이 안 먹힌다면은 그 당원들이나 대중들한테 안 먹힌다면 그 스타일을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이준석 대표는 좀 아쉽게도 계속 그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 스스로 좀 어려움, 그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새로 이제 이번에 쇄신할 그런 선대위에서 이준석 대표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세요? 해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후보께서 어쨌든 공은 후보한테로 넘기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후보가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오히려 실망으로 돌아선 또 분들이 또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답답하고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님하고 계속 소통하고 계세요? 네네네. 경선 때 이제 같이 하셨으니까요. 근데 홍준표 의원이 요즘에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사태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오늘 참 언론에 보면은 홍 대표께서 윤 후보가 당선 안 되면 당은 해체된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상당히 그 말에 저는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이번에 정권을 우리가 잡지 못하면 당이 해체될 것이다. 거의 해체돼야 되죠. 그만큼 정권 교체는 어떤 개인의 어떤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당이 어려울 때 저는 홍준표 대표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행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 유승민 의원님도 후보님도 함께 이번 기회에 좀 이 적극적인 그 선거 운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계속 좀 비판하시는 것 같아요. 토론도 안 하고 정책도 부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 윤 후보에 대해서 그게 좋은 평가는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지금 홍 대표께서는 어쨌든 국민의힘의 당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의원이시고 그러면 또 후보도 지내셨기 때문에 제가 홍준표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 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는 타이밍이라 했거든요. 어려울 때 와서 함께 해주면은 훨씬 더 돋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의미에서 좀 전화해 보셨습니까 혹시? 지금 이제 듣고 계실 거니까 홍준표 대표님과 유승민 후보님께서는 그 의원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당의 후보를 위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이제는 함께 힘을 뭉칠 때다. 어려울 때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지금 또 선대위도 다 전면
재개편하지 않습니까? 네. 이때 이제 홍준표 대표님이든 유승민 후보님이든 함께 참여하고 함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하면은 이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은 최근에 뭐 SNS 글 같은데 보면 안철수 후보를 좀 높게 평가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안철수 예. 지금 후보님은 국민의 국민의 당 대표입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후보고요. 예. 힘의 후보는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후보 아니죠? 예, 그래서 당연히 국민의힘의 후보를 지원하는 것이 이게 당원의 도리이고 예. 아마 홍준표 대표님도 저는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대구의 그 선대위 고문 역할을 맡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소극적인 이제 선거운동 형태라면은 예. 이제는 좀 적극적인 선거운동 형태로 좀 이렇게 나타나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계속해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라고 부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선거가 64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대선, 뭐 국회의원 선거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64일, 2달 후보로서는 어떤 시간 같습니까? 그 2002년도에 대선 때 보면은 예. 그 노무현 후보가 20% 10%대까지 추락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11월 25일 날 노무현 정몽준 후보가 극적으로 후보 단일을 합니다. 예. 예, 그때 지지율이 한 20% 중반대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그 노무현 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승리하면서 그때가 24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대권을 우리가 거머쥐게 됐는데 그 당시 예. 노무현 후보가 그 당시 이제 민주당에 예, 계셨으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64일이라는 기간이 아직까지 저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후보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 국민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정책을 내고 또 그 과거의 검찰총장 때 보여줬던 그런 결기와 정의로운 모습 네. 그리고 솔직함 그리고 국민을 위한 한없이 낮은 그런 겸손함을 저는 보탠다면은 네네. 충분히 저는 성산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꼭 윤 후보가 아니어도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되고 싶은 후보들은 반드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찰이 1,800억 원 규모 회사 돈을 횡령한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회사 주식은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 폐지 여부 심사가 이뤄지고 있어서 돈이 묶인 주주들은 불안감에 뜬 눈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횡령 액수가 워낙 커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우선 1,800억 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재무관리팀장인 이모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씨가 해외로 빠져나간 기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일단 국내를 중심으로 이 씨의 위치 파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씨도 지난해 10월 한 반도체 회사 주식 1,400억 원어치를 하루에 사들인 이른바 슈퍼개미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후 이 씨가 대부분 주식을 되판 것으로 전해진 만큼 경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거액의 범죄 수익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측은 재무담당 직원인 이 씨가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거래 정지로 피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한국거래소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상장 폐지 심사 대상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 영업일 기준으로 최대 30일 동안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후 만약 상장 폐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회사가 개선 계획을 내고 상장 폐지 여부 등을 결정하는 기업심사위원회 개최까지 한 달 이상 더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피해는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데요. 투자자들은 시가총액 2조 원이 넘는 회사가 1,800억 원이 넘는 횡령 사실을 몰랐다는 걸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거래가 재개된 뒤에도 주가 하락으로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지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자금 회수 여부에 따라 회사에 끼치는 영향도 달라지는 만큼 경찰 수사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가상화폐 투자 회사가 금고에 있던 현금 11억 원을 도둑맞아서 경찰이 용의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YTN이 단독으로 입수한 CCTV에는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네, 2인조 금고털이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모습이 포착된 CCTV 화면을 YTN이 단독으로 입수했다고요? 네,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저녁 8시 반쯤 찍힌 CCTV 영상입니다. 외투 모자를 푹 눌러 쓴 남녀 2명이 거리를 걷는 모습이 보입니다. 범행 장소로 향하는 모습이 잡힌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오른쪽에 선 용의자 추정 인물은 등에 큰 배낭을 메고 있습니다. 이들은 빠른 걸음으로 CCTV 화면 속에서 사라집니다. CCTV 속 거리는 서울 논현동에 있는 피해 업체 사무실과 70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비슷한 시간대 건물 4층에 있는 주식 가상화폐 투자회사 금고에서 현금 11억 원어치가 털렸습니다. 건물 CCTV에는 앞서 거리에서 포착된 남녀와 같이 외투 모자를 뒤집어 쓴 이들이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얼굴은 찍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들 남녀를 용의자로 보고 추적하고 있는데요. 남녀는 범행 당일 회사의 카드키를 찍고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고도 파손하지 않은 채로 비밀번호를 입력해 열었고 안에 있던 5만 원짜리 돈 뭉치를 들고 달아났습니다. 금고 안에는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기 위해 모아놓은 현금 11억 29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범인이 보안이 되어 있는 사무실에 문제 없이 들어갔다는 점, 또 금고를 파손하지 않고 열었다는 점 등을 봤을 때 내부 관계자나 지인일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경찰 역시 내부 관계자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변 CCTV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남녀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사흘 연속 3,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5일 만에 1,000명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전날보다 105명 줄어든 3,024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날까지 14일 연속 1,000명대를 유지하던 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42명이 줄어서 973명이 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규모 감소에 이어 위중증 환자도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방역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감소세는 고령층 백신 3차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감염자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효과는 분명하다며 중증 사망 위험을 93% 넘게 떨어뜨리는 3차 접종을 반드시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면역 저하자에 대해 백신 4차 접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이 다른 나라의 4차 접종률 추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4차 접종 추진 여부 등은 예방접종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역 강화 조치로 식당이나 카페 이용이 자유롭지 않은 백신 미접종자 손님에게 오히려 전복을 공짜로 주겠다고 나선 서울의 한 식당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는 10일부터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도 방역 패스가 도입되면서 미접종자는 혼자서도 장을 볼 수가 없는데요. 찬반 논쟁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식당에 나와 있습니다. 네, 미접종자에게 전복을 더 준다는 식당이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식당은 미접종자 손님이 포장 주문을 하면 전복 한 마리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게 사장은 미접종자는 혼자 식당 이용이 가능한데도 이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안타까운 마음에 이벤트를 열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혼자 식당 가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 많이 없어서 굉장히 힘드시다라는 고충을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사회에서 조금 용인되고 조금 인정해주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게 사장의 어머니도 항암 치료로 몸이 좋지 않아 백신을 맞지 않은 터라 더욱 남일 같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미접종자 손님들 역시 저마다의 사연이 있었다면서 이들을 위로하기 위한 이벤트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의도에 공감하며 응원한다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다고 미접종자를 우대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반응도 적지 않은데요. 가게 사장은 자신 역시 백신 접종 완료자라며 결코 편가르기를 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어제부터는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이 생겼는데요.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요.
네, 전자출입 명부를 업데이트하면 자신의 접종 완료 일자를 확인할 수 있죠. 이번 주부터는 접종을 마친 뒤 6개월이 지나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어제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된 건데요. 이를 어기고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하면 오는 10일부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추가 접종을 하거나 48시간 내 PCR 음성 확인서, 예외 확인서를 내야 입장할 수 있는데요.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접종 예외자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지참해 보건소에 가면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도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이를 두고 생필품 구매에도 제약을 두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과 업종별 형평성이나 감염 위험도를 고려하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미접종자는 딩동 소리가 울리게 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3차 접종 당일부터 바로 백신 접종 효력이 생긴다며 접종을 적극적으로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서구에 있는 식당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황소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실제 싸움소이기 때문에 등장하게 되면 큰 소리나 또는 큰 이동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고승범 금융 좀 아닌 것 같아요. 천도에서 또 이제 천도에서 온 거.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부장 사퇴 포함해서 네, 저희 오늘은 뺄거리 없어서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봐요. 선대위 개편을 자, 그럼 좀 앞으로 나가라고. 앞으로 나가란 말이야. 앞으로 나가라고. 앞으로. 오늘 일정 전면 취소하신 배경은 어떻게 되시나요? 도저히 이렇게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비서실장의 노릇을 할 테니 이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의견 다 수렴했고 뭐 어떤 사항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는지도 잘 모르겠고 예를 들어 사무총장이 사퇴했나요? 네, 저는 뭐 그래서 정확히 상황이 뭔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어제 선대위를 사실상 해체를 했죠. 고강도 쇄신 작업에 나섰는데요. 윤석열 후보, 결정권이 있는 윤석열 후보가 이틀째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면서 지지율 선두 굳히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지지율이 오른 안철수 후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죠. 대선 64일을 앞두고 요동치고 있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추은호 해설위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선이 이제 6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야당 선대위가 사실상 해체됐습니다. 예.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건데 일단 무엇보다도 윤석열 후보의 연말 연초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비상이 걸린 거지 않습니까? 예. 과연 사실상 선대위 해체가 윤 후보 지지율 회복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세요? 일단 윤석열 후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예. 본인의 문제도 있을 거고 배우자 김건희 씨 문제도 있을 네. 거고 그 중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당 내분이었다라는 거죠. 예. 선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또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긴 했습니다만 네네. 가장 지금 단계에서 국민의힘이 고칠 수 있는 것, 바꿀 수 있는 것은 선대위부터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모습을 그렇군요. 보이는 것으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거죠. 예. 그것조차 안 된다라면은 선거 결과 불보듯 뻔하다. 이런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바뀌어야 할 것은 많은데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은 당내 내분 수습. 그래서 선대위를 지금 쇄신해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슬아슬한 극약 처방이라고 보는데요. 극약 처방으로 보시는군요. 예, 극약 처방은 죽을지 살지 모를 때 네. 마지막에 쓰는 최후의 수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잘하면요, 수술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극약 처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선대 해체 이후에 재개편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은 득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잘못하면 분열로 치달을 경우에는 안 한 것만 못하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무조건 해체가 답이 아니라 어떻게 바꾸느냐.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관건입니다. 윤석열 후보 이제 어제부터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숙고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가장 고심하고 있는 대목은 어딜까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그러니까 김종인 그 위원장에게 단독으로 힘을 실어줄 것이냐,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으로 핵심으로 지적한 그 권성동 사무총장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이 단계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가장 염두에 될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단계에서 선거전에서 표에 도움이 되면 선이고 표에 마이너스가 되면 악입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고서도 김종인, 김병준, 그리고 김한길 누가 표에 도움이 되느냐, 그러면은 선이고 살려야 되고 만약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쳐야 되는 것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 단계에서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표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예. 그럼 어떻게 바꾸는 게 맞는 방향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윤석열 직할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은 김종인 직할 체제로 가느냐, 양자 택일인. 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 거죠. 선거 개편이. 지금까지는 윤석열 후보 체제로 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윤석열 직할 체제로 갔는데 중간에 어중간한 형태였죠. 약간 보완하는. 근데 다시 지금 고민 끝에 윤석열 후보가 다시나 확실하게 내 스타일대로 내 체제로 가겠다. 직할 체제로 선거를 개편할 경우에는 김종인과 이준석 후보는 다시 한판 승부를 겨루고 완전히 이제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는 거죠. 그렇군요. 이 가능성은 저는 이제 적다고 보는 거고. 자, 좋다 그러면 김종인 체제로 가겠습니다라고 김종인 직할 체제로 갈 경우에는 이후 선대위뿐만 아니라 인적인, 물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나 흐름 자체가 김종인과 이준석 체제로 가는 거죠. 그렇군요. 힘이 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앞에 나온 조경태 의원이나 다른 사람들도 이 윤석열의 고민이 결단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빠르면 빠를수록 자칫 엄청난 무리수를 둘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빨리빨리 대응을 하더라도 이번 선대위 체제만큼은 시간이 이틀, 3일 걸리더라도 상당히 장고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아마 치달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가느냐, 아니면 새롭게 김종인, 이준석 대표 체제로 가느냐. 그렇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결국 그 선택의 몫은 윤석열 후보겠죠. 자, 오늘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그리고 윤 후보의 최측근 권성동 사무총장 각각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나온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선대위 개편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우리 후보의 생각 기록에 있으니까 아직은 결론을 뭐라고 얘기를. 후보랑 지금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다른 의견이 다른 부분이라는 건 전혀 없고 후보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선대위 개편 마지노선은 언제쯤으로 좀 보고 계세요? 오늘 내일?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고. 총괄 사안본부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향입니다. 그건 이미 기본 방향을 정해져 있는 건데 총괄 사안본부. 어제 사회평안 본부장단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사의 그대로 수용하고 새로 아예 꾸리는 방향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제 후보한테 전부 다 사의를 표명했다니까 이제 후보가 알아서 결정을 하겠죠. 안에서 선대위 체제 관련해서 좀 정해진 이야기들이 그러면 선대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그건 오로지 후보가 결정하는 문제지 저희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런 의견 제시할 단계는 넘었고요. 예, 후보가 숙고하면서 어떤 체제가 효율적인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건 후보가 아마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전혀 몰라요. 그런 후보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없는데. 오늘은 못 따라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예. 뭐 사표 낸 사람이 왜 만나? 어쨌든 후보가 없더라도 당의 통상 업무는 있으니까 사무총장으로서 당의 통상 업무를 챙겨야 되잖아요. 총장님의 당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다 후보께서 결정하시겠죠. 네, 시청자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대로 김종인 위원장은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을 갖고 개편 방향에 대해서 뻔한 것 아니냐, 하나도 어려울 게 없다라고 이야기한 반면 윤 후보의 최측근 권성동 사무총장은 결국은 선택은 윤 후보가 하지 않겠냐 이러면서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두 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먼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은 말씀하신 대로 윤 후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외통수가 아니겠느냐. 자신을 배척하고 후보 중심으로만 꾸린다면은 뭐 그 선대위가 제대로 돌아가고 선거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김종인의 경륜을 제외하고 또 이준석 대표의 그런 어떻게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 승인받은 그런 정당성을 제외하고 그걸 빼고 어떻게 선거를 치를 수 있냐 이런 자신감인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은 본인 위주화해서 그 임태희 그 총괄본부장 그리고 금태섭 상암실장 이 체제로 선거제를 꾸려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본인이 심지어는 후보 비서실장 역할까지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메시지 일정 모든 것을 본인 컨트롤하에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그 본인의 구상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자신은 이제 물러나겠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진 원장님은 어떻게? 예,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그렇군요. 김종인 위원장이 장담했던 뻔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본인이라든지 이준석 대표를 제외하고는 이 대선에 치를 수 없다라는 거를 알고 이미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거죠. 그동안 윤 후보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해봤더니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았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대위를 슬림화하겠다라는 건 뭐냐면 덩치가 큰 전에 이준석 표현에 의하면 털을 깎인 매머드, 털 깎인 매머드. 그러니까 덩치만 크고 사실 되게 보기 흉한 이른바 윤핵관들을 이선 후퇴하는 쪽으로 모아지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선거 막판에 중요했던 메시지와 일정. 두 가지를 김종인 직속으로 가져오겠다라는 두 가지의 선언이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비서실장 겸 선대위원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이 데리고 왔다는 임태희 본부장, 또 금태섭 상황실장, 이분들 중심으로 선대가 꾸려지는 겁니까? 예, 뭐 퇴짜 들어간 세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갈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정도의 문제지 김종인과 이준석을 배제하거나 단절하거나 하고는 선거를 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두 달 남았는데요. 추은 해설위원님, 권성동 사무총장 아까 기자들 만나서 답변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가장 윤 후보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권성동 사무총장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고민거리일 겁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준석 대표가 권성동 사무총장을 겨냥해서 윤핵관 중의 핵심으로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같이 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원래 이준석 대표 체제하에서 사무총장은 한기호 의원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권성동 사무총장으로 교체됐죠. 교체가 됐었죠. 그런데 만약에 그 윤 후보의 지금까지 검찰총장 때부터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은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나름대로 의리파거든요. 그런 인사 스타일을 계속 유지한다라면은 이번에도 권성동 사무총장을 안고 가는 방안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모색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은
그런 가능성,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한다면은 김종인 위원장은 몰라도 이준석 대표의 협력을 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알겠습니다. 최진훈 원장님, 예. 지금 만약에 김종인 또 체제, 이준석 대표 체제로 선대가 꾸려진다면, 예. 만약에 사무총장이 바뀌지 않는다면요? 예. 지금 권성동 사무총장은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원내지도부가 다 사퇴를 했는데, 예. 권성동 사무총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힘을 가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어제 이준석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퇴설이 오르락 전체 당 지도부 사퇴설이 오가니까 권성동 사무총장 사퇴했어요? 라고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딱 하나 콕 찍어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인사와 자금을 총괄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과 내부 양측의 절충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김종인이나 이준석 쪽과 후보 측, 유후보 측에 다만 사무총장을 만약에 비켜난다면, 다른 또 중책을 맡기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총장 자금 총괄하고 아주 중책인데 어느 대선에서나요 핵관이 없는 대선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권성동, 장재훈, 당신은 이번 대선에 참여하지 말고 저 뒤로 물러서 있어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솔직히 말해서 무리한 요구죠,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럼 권성동 사무총장은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거군요. 그러니까 사무총장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바뀌더라도 또 다른 중책을 맡아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 번 핵관은 영원한 핵관입니다, 보통 대선 때는. 알겠습니다. 조경태 의원 조금 전에 저희가 모셨었는데 조경태 의원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일각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을 선대에서 아예 배제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가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거의 철수하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까지는 윤석열, 이준석의 갈등이었다라면은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을 이렇게 물러나게 한 상황이 오면은 이준석, 김종인의 갈등으로 오히려 갈등의 폭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김종인 위원장은 그러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손을 놨게 됐을 경우에 과연 그 파장을 윤석열 후보가 오롯이 짊어질 수 있을지, 감당해낼 수 있을지 그 부분은 두고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 주변 인물들을 포함해서 당 일각에서 이준석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당대표의 거취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최근까지 상황을 엄지민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 해체 수준의 쇄신을 하겠다고 언급한 지 만 하루가 지났습니다. 백의종군 선언이 나온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대표 사퇴 요구까지 나왔던 걸로 전해졌죠. 당이 이 지경까지 간 것에 대해 왜 당대표는 책임을 지지 않느냐는 비판에 이준석 대표 어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의견 다 수렴했고 어차피 시행 사항이 없습니다. 내일 오후쯤에나 아마 제가 상황을 보고 할 말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 대표는 일단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당 안팎에서 사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고민은 여전해 보이는데요. 오늘 아침 라디오 출연 약속도 지키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사퇴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과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시절 손학규 대표에게 단련된 사람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4.3 보궐선거 참패 이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물러나지 않자 당시 이준석 최고위원은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며 최고위원직도 걸었지만 손 대표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 선거 지지율이 떨어진다고서는 바꿔라?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나는 우리나라 정치가 이러한 권력 투쟁에서 좀 벗어나자 이 얘기거든. 결국 손학규 대표는 이듬해 2월 사퇴까지 10개월을 더 대표직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손학규에게 단련된 사람이란 발언은 당시 손학규 대표처럼 자신도 당대표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또 김재원, 조수진 최고위원이 물러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최고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윤 후보와 가까운 김재원, 조수진 최고위원 등이 사퇴 카드로 자신을 압박할 경우에도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장고에 들어간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2030 지지층을 위해서 당대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6월 정당 사상 처음으로 30대 당대표가 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그의 최종 선택이 주목됩니다. 네, 과연 이준석 대표 사퇴 압박받고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두 전문가 분께 차례로 여쭤보겠습니다. 최진 원장님은 어떤 선택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내려놓고 조용하게 얌전하게 배구종거리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요 언감생심입니다. 언감생심이다. 예, 다 속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마음 꿀떡 같지만 누가 그런 생각하고 사람들 있어요? 윤석열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예.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을 거고 네. 지금 뭐 이준석 대표가 2030 대표성이 없다. 네. 그리고 과대포장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맞는 말인데요. 네. 이준석 대표는 2030 표를 몽땅 끌어올 수 있는 힘은 없는지 몰라도 네. 2030 표를 가지고 나갈 힘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게 하는 힘은 적지만 잘 못 되게 하는 힘은 있단 말입니다. 네. 이걸 염두에 둬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는 MZ 스타일이 요즘 그렇습니다. 우리 뭐 아들도 너 게임 하지 말고 독서만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밤새 게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준석 스타일이고 요즘 MZ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도 버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는 뒤집기를 것이다. 상당 부분 성공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내질렀지 않습니까? 선대위 해체하라고 공개 요구를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공개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선대위 해체. 모든 게 지금 상황을 보면 이준석이 요구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뒤집기 하고 있는 겁니다. 뒤집기 절반이 성공한 겁니다. 지금. 그렇군요. 2달 전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이 주장했던 대로 선대위가 이렇게 슬림화되면서 그렇게 굴러가고 있죠. 그렇게 지금 조직이 개편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윤석열은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안고 가야 되는 거죠. 전략적으로. 여기서 그렇군요. 마지막 윤석열 리더십이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언감생심 절대로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우리 추은호 해설위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앞서서 선거전에서 표에 도움이 되면 선이고 표에 그 마이너스가 되면 악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번 여기서 2030 표에 이준석이 윤석열 후보에게 득이 됐느냐 마이너스가 됐느냐는 답은 뻔하거든요. 그럼 역으로 이야기해서 그 신지혜 씨나 아니면 김민정 교수가 표에 한 표라도 도움이 되느냐 답은 뻔한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 윤석열 후보가 선택할 부분은 너무 명확한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감정적인 앙금 이런 심리적인 벽 이런 것들을 지금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2030 지지층을 위해서 이준석 대표가 계속 당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런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과대포장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경진 특보단장,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최근에 일련의 언동이라든지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당원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민심의 지지를 많이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대기종교는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준석 대표 자체가 2030을 무슨 완벽하게 대표한다. 또 이준석 대표 없이는 2030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이 얘기도 어떻게 보면 과대 포장된 어떤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표의 그 사퇴 여부는 대표가 결정할 일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지금 여러 가지 곤란을 야기한 데 대해서 저는 뭐 책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의총에서 예를 들어 총사퇴를 결의한다든가 요구한다면 저는 뭐 그에 따르겠다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네, 지금 뭐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와 가까운 분들은 지금 이준석 대표도 물러나야 할 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진 원장님.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의 그 공통점은 윤석열 후보와 가까운 분들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네. 예, 그건 뭐 희망사항일 경우 너무 감정적으로 앞서기 때문에 냉철하게 이 선거의 판을 보지 못하는 거죠. 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내려놓고 네. 밖으로 나가서 당 밖으로 네. 그래서 국민의힘을 공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엄청난 타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어차피 안고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뭐 하루 종일 게임하고 24시간 한다고 그래서 너 집에 쫓아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거고 예. 그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게 바로 김종인 위원장이 말하는 뻔한 겁니다. 뻔한 네. 거. 뻔한 미워도 것이다. 아. 싫어도 예.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게 뻔한 거거든요. 뻔한 네.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도 이야기했죠. 윤석열 후보의 결심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월 말까지 여론을 돌리지 못하면 1월 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장담하기 힘들다. 하지만 열심히 한다면 1월 말에 의미 있는 변화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월 말이면 거의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시기죠. 그렇습니다. 1월 말이 예. 왜 중요하냐면은 1월 네. 말이면 설 연휴가 되지 않습니까? 설 연휴도 끼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 연휴 되면은 언론사에서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여론조사를 다시 할 겁니다. 예. 여기서 여기 그 설 연휴가 끝난 직후에 나타나는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예. 하면은 선거전에서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힘을 받기는 나서서 참 선거 운동하기 굉장히 그 내부적으로도 힘들 예. 겁니다. 예. 하지만 그동안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 선대위가 바뀌고 또 활력을 다시 되찾아서 역전할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선거 막판에 또 다른 역전을 꿈꿀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남은 1월 동안의 그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준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선대위가 물론 어떻게 쇄신할지도 중요한 시기인데요. 예. 1월 말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1월 말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으려면 지금 예. 내일 모레 선대위 어떻게 개편하는 개편안에 거죠. 따라서 달라진다. 예, 그렇죠. 예. 그거 없이 선거 개편을 엉망진창으로 했는데 이를테면 분열적인 상황이 도래하는데 1월 중순이가 1월 말이 되니까 좋은 상황이 짠 나타난다. 이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1월 말 특히 2월 14일이 그 후보 마감입니다. 네. 마감인데 그 모든 운명은 후보 선대위 개편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빠르면 빠를수록 위험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신중해서 해야 예, 한다. 지금은 엄청나게 신중하게. 가장 예. 신중한 그런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 쪽 볼까요? 이재명 대선 후보 오늘 정책 행보에 속도를 냈습니다. 어제 한국거래소 찾았죠. 그래서 주가지수 5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또 기아차 공장을 찾았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가졌는데요. 아무래도 이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계속 부각시키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이재명 후보 측의 그 움직임을 보면은 참 메시지 관리를 잘한다. 메시지 관리를 그리고 잘하고 있다. 또 어떻게 보면 장소 선택이라든가 일정 관리를 참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어디서 했냐면 기아자동차에서 기아자동차. 했는데 예. 이 기아자동차는 1997년 네. IMF 우리 그 관리 체제 외환 네. 위기에 어떻게 보면은 진앙지와 같은 곳 아닙니까? 그렇죠. 안보 직격탄을 철강- 맞고 회사가 그렇습니다. 문을 닫은 상황이었어요. 1월에 한보 철강에서 시작을 해서 여름에 기아자동차의 부도 그것이 우리 결국 국가 부도 사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 이 진앙지에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국난 위기를 노사 합동으로 해서 그 힘을 합쳐서 빠른 시간 내에 극복을 했었죠. 그래서 맞습니다. 2001년에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외환 위기 극복 선언을 하기 하루 전날에 이 기아자동차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난 극복의 또 상징과도 같은 네. 그런 것이죠. 지금 코로나19 위기의 그 당면에 있는 우리 현실에서 이재명 후보가 여기서 그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은 신년회견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난을 내가 극복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예.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충분했다. 그렇군요. 아주 메시지. 참 잘 정리된 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가 또 담겨 있었군요. 한번 덧붙이면 네. 대선 막바지에 후보가 선거운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네. 이걸 판단하는 기준 예. 그리고 대선 캠프에 누가 실세냐라는 걸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정과 메시지입니다. 일정 메시지. 예. 그래서 그걸 가져오려고 서로 싸움을 하고 사실 어디를 가서 어떤 말을 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을 챙기는 사람이 제일 실세입니다. 이리 그렇군요. 가십시오, 저리 가십시오라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일정 담당하는 사람. 그럼 이게 민주당에서 최고 지금 실세라고.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예. 초반에는 선거 때는 윤건영 제가 했었습니다. 예. 윤건영 의원이 지금 예, 윤건영 의원입니다. 의원이 했었죠. 예. 일정 메시지 관리를 했었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김종인 위원장이 일정 메시지 가져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금 기아 방문은 네. 이른바 DJ 마케팅. 그래서 예. 아까 추은호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경제나 메시지 일정 위기극복. 상당히 괜찮은 예.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윤석열은 상당히 싸우는 모습, 예. 일정이나 일정 스톱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올 스톱 있기 때문에 정말 대비가 돼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런 신년 메시지가 나오면은 여기에 꼬투리를 잡아서 반박하는 성명과 논평들이 나와야 됩니다. 야당에서는 예. 오늘 전혀 야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메시지가 당직자 없었죠.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이 국민의힘의 지금 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다시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대개 1인당 50만 원에 못 미치는 정도로 지원했는데 이미 재작년에 다른 나라들은 1인당 100만 원 정도를 지원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제가 그때 25조 원 정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설 전에 가능하겠냐? 저는 당연히 가능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주장했었던 정책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한 번 더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반대를 했죠. 그래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새해 벽두부터 다시 추진해 보겠다. 설 전에 25조 30조 추경 예산 편성하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자신감이 많이 붙은 것 같아요. 자신감이 붙은 것 같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은 자신의 공입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그 실패를 한다 그래도 뭐 자신은 열심히 다 했고 정부가 반대해서 또 야당이 반대해서 못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유리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최근 들어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자영업자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겨냥을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접근 방법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예. 하지만 현실적으로 설 전에 그 추경 편성이 가능한 건가? 네. 그 타이밍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은 1월 13일에 임시국회가 지금 마무리되고요. 예. 그다음에 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임시국회가 또 다시 열리더라도 예. 그 전에 합의 이루고 또 그 국회 통과되고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빠르면 그렇군요. 2월 중에 통과될 가능성은 그럼에도 있습니다. 불구하고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 손해 볼 일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후보의 예. 지지율이요. 예. 지금 40%를 넘는 것도 있지만 아직 40%에 미치지 못한 여론조사도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고요. 예. 그래서 마의 이 40% 벽을 훌쩍 넘어서는 게 지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예, 보셨어요? 일단 40자에 4자에 진입했다는 건 대단히 좋은 청신호죠. 청신호군요. 예. 지금 87년 13대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후로 7명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노태우 대통령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40% 넘어서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노태우 대통령 예. 36.6% 득표율. 그리고 그때는 김영삼, 김대중 후보가 다 나왔을 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예. 그때만 36.6% 나왔고 예. 그래서 40%가 넘었다 그러면 일단 당선 가능권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7명,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을 다 평균 내보면 네. 45% 정도 됩니다. 네네. 45%를 넘어서면 상당히 당선 안정권에 지지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어느 쪽이 먼저 가느냐가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크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1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45%를 넘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중요한. 예. 그때부터 쏠림 현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표가 그쪽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세론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반등하고 10%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윤석열 후보는 떨어지고 안철수 후보는 오르고 그러니까 단일화 가능성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 진성준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결국은 단일화는 뭐 여론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건데 그러면 고정 지지층이 누가 많으냐에 따라 가지고 거의 결정이 될 겁니다. 뭐 결과는 뻔한 거잖아요. 그리고 10%, 15%면은 선거 비용 보전이 됩니다. 지금 이미 한 10% 가까이 뭐 된다고. 거기다가 대선 이후 3개월 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10%, 15% 득표하고 선거비용 보전받고 지방선거에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철수했냐라는 그것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보 교체론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는 후보 단일화론으로 결국 수렴되고 외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지지율 상태가 뭐 앞으로 한 1, 2주 계속되면 반드시 후보 교체론에 입각한 후보 단일화론이 부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자,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을 들어봤는데요. 추은호 해설위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원인이 무엇이냐 이걸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이들 생각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그것이 이재명 쪽으로 못 가고 일단 저수지처럼 안철수 후보 쪽에 몰리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다시 제대로 뛰고 하면은 그건 다시 돌아갈 거다. 이런 식의 그 판단을 많이들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안철수의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다시 결집한 거다. 안철수의 그 깨끗함 그리고 정책 준비 이런 것들이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것이 옳은지는 뭐 국민들이 나중에 판단할 문제지만은 아무래도 첫 번째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가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설 연휴 여론조사 기간 동안에 안철수 후보가 15% 벽을 넘어선다라고 하면은 안철수 후보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후보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럴 경우에 안철수 후보 측은 단일화에 임할지 아니면은 연합정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뭐 단일화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야권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지금 현 상황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진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달 말에 안철수 후보는 3강 구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이야기는 지금은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 완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내려가고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고 하는 3강 구도로 될 수도 있죠.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저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10% 안팎인데 그동안은 반사 효과를 주었는데 지금은 발광 효과로 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발광 효과로? 예, 그렇습니다. 자체 발광? 예, 자체적으로 발광하는 나만의 표를 이제 흡수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중도의 영역이 40% 가까이 넣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로부터 좀 흡수하고 그다음에 중도층으로부터 흡수해서 10%인데 저는 점점 지나가면서 점점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겁니다. 득표율이 점점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건데 다만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더 이상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 건데 이 떨어지고 안철수 후보 올라갈 경우는 편차가 큰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거는 2, 3일 빠르면 뭐 오늘은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선대위 개편 에 따라서 말하자면 김종인과 이준석 후보 어떻게 다느냐 그 집안이 완전히 불이 나느냐 기름 불러서 그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상황이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여러 번 제가 이 프로에 와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제가 1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철수는 이번에 어떤 상수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본인이 중도의 원조고 이번에 파는 중도가 반가름하기 때문에 중도의 원조가 중도 시대에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안철수가 잘나고 똑똑하기 상관없이 이번에 선거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막판에 단일화를 한다면 과거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갑이었다면 지금 안철수가 갑이고 안철수가 키를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전례 없는 좋은 여건, 정치적 여건을 안철수 후보가 맞이하고 어떻게 보면 잘 말하면 저로우 찬스를 맞이했다고도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결론은 우리 두 전문가분 모두 이 선대위, 국민의힘 선대가 어떻게 개편될지 여부에 따라서 지지율이 큰 등락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 최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저희가 자막으로 뉴스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법원이 학원 독서실 청소년 방역 패스 의무 적용 효력을 일단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학부모 단체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백신을 맞아야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 일단 정지시켜달라고 한 거죠. 독서실, 스터디 카페,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 포함한 부분 일단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습니다. 결국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되니까 모든 학생들은 백신을 맞은 학생이든 맞지 않은 학생이든 일단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관련 소식 좀 더 자세히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인 김용 선대위 부본부장과도 통화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 측근으로선 두 번째인데 앞서 통화 사실이 알려진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의 경우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 민주당 선대위 조직 부본부장이 지난해 9월 검찰 대장동 전담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유동규 전 본부장과 통화한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전날을 포함해 6차례 정도 통화를 시도한 기록이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건데 통화 기록 조회가 안 되는 영상통화 앱을 쓴 흔적도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부본부장은 지난 2009년 무렵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성남 지역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당시엔 성남시 의원을 지냈고 이후 경기도 대변인을 맡았던 이재명 후보의 측근입니다. 김 부본부장은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혹 당사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며 수사자료 유출 경위부터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본부장은 2달 전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의 통화 논란이 불거졌을 땐 YTN 기자에게 자신은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적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제와 통화한 게 당연하다고 말을 바꾼 이유를 물었더니 그땐 압수수색과 관련해 괜한 오해를 살까 봐 그랬다고 해명했습니다. 말 맞추기 오해를 피하려고 일부러 거짓 해명을 했다는 건데 왜 영상통화 방식을 썼느냐는 질문에는 녹음 방지 차원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자료 유출을 의심하는 김 부본부장 주장에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고 임의로 증거 기록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통화 사실이 알려진 정진상 부실장과는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르면 이번 주말쯤 부를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 부실장은 지난 2015년 2월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있는데 다음 달이면 7년인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가 끝나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에선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최재경 전 민정수석과 박관천 전 행정관의 통화 기록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윗선 로비 수사의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에서 검찰이 새로운 단서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직원 한 명이 1,880억 원의 회사 돈을 빼돌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내 임플란트 1위 업체라고 하죠.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가운데 그 금액 규모로 봤을 때 사상 최대 액수입니다. 어떻게 코스닥 23위의 기업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또 현재 거래가 중지된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오스템 임플란트 광고에도 좀 나와서 네. 알 것 같아요. 되게 유명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에서 1,880억 원의 회사 돈을 직원 한 명이 빼돌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언제 어떻게 빼돌린 겁니까? 일단 재무부장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이모 씨입니다. 보통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가 굉장히 세죠. 특히 코스닥 상장사 20위권의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반기 감사를 철저히 받았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봐도 6월에 받은 게 있고 12월에 받은 게 있는데 12월 언저리에서 발각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작년이 됐네요, 이제. 네. 작년 9월, 10월, 11월 이 상간에 아마 이모 부장이 횡령을 본격적으로 단행하지 않았는가 석 달 동안 보여지고 네. 있고요. 이것이 실제로 좀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한 것이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 횡령한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이 또 주식 투자를 합니다. 동진 세미캠이라고. 그때 매매했던 게 이제 9월 말 10월이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6월에 반기 감사 끝나고 그다음 8월, 9월에 계획해서 10월, 11월 정도에 이 행태를 벌이지 않았나. 예. 그리고 이제 12월에 또 아마 반기 감사가 나오니까 그때 발각이 된 이제 그런 과정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방법으로는 이 잔액 증명서를 뭐 위조했다. 뭐 이런 얘기로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뭐 웃을 수밖에 없죠. 이게 1,200억이란 1,800억이란 돈이 인출을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일개 재무부장이 그것을 위조하고 변조하고 막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 참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도 이제 계속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 그 회사 자본금 자체가 2,047억 원이니까 한 91% 정도를 그렇습니다. 네. 횡령을 한 셈이거든요. 네. 회사에서는 그런데 이게 10월에 앞서서 주식을 투자를 했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셨는데 12월 31일에 경찰에 신고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기사를 이게 비교해 보면 그 10월에 동진 세미캠을 이제 투자를 했을 때 깜짝 놀란 액수잖아요. 예. 이제 한 명의 개인이 거의 동진 세미캠 지분 7%를 그러니까 1,400억대를 이제 매매를 하는 지분을 갖게 되니까 뭐 파주의 슈퍼개미 뭐 이런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름도 실제 이 사람과 동일인이었었거든요. 예. 물론 모르면 몰랐을 수도 있겠는데 오스템 임플란트 측에서 어떻게 이거를 까마득하게 몰랐을 수가 있는가. 지금 나오는 경우에는 일단 반기 감사는 하지만 월별 결산은 재무팀에서 하는 걸로 하고 네. 있고 네. 아마 이 사람이 이모 씨가 뭐 모든 것을 좀 총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 설명이 안 되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공범이 뭐 있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그렇군요. 자, 일단 이 횡령 사건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가 역시 상장 업체잖아요. 네. 등록 업체인데 1,880억 이 돈을 찾지 못한다면 네. 주주들이 큰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렇죠. 현재는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데요. 거래를 못 하는 거죠? 예, 못 예. 하고 있고요. 그러나 최근에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가를 보면 특히 이제 코로나19 전후로 해서 대시세가 한번 나옵니다. 거의 크게 올랐습니까? 크게 올랐었습니다. 네. 이제 이것은 이 횡령과는 관계없이 관계없이.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데가 국내 임플란트 관련한 1위고요. 특히 최근에 호재가 이제 수출. 우리도 임플란트지만 노령화라는 게 전 지구적인 현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뭐 예. 러시아라든가 이런 또 신흥국들에 대거 수출을 하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 성장성까지 나와 있었고 뭐 일부 우리가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의 특징은 실적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액이 거의 6천억, 7천억대가 따박따박 나오는 예.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이 어필해서 상당 부분 이 주가의 상승이 있었는데 또 이런 악재가 닥칠 줄은 뭐 누구도 몰랐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투자자들도 상당하잖아요. 지금 새해 벽두부터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으실 것 같은데 대출 네. 받아서 투자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뭐 상당한 금액을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예,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아마 주가 그래프를 보면 이제 큰 폭으로 올랐었고 뭐 실적이 나오는 이상 글쎄요, 뭐 어쨌든 주가라는 것이 이제 실적과의 함수가 가장 뭐 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 네. 있고요. 예. 3월 기준이기는 하지만 뭐 2만 명 정도. 근데 국내뿐만이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지금 상당 부분이 지금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 정지가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절차가 진행되냐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또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길 안 되기를 바라겠지만은 예. 그런 점까지도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본금이 2천억인데 매출액이 6천억, 7천억 정도 되면 기업 자체는 튼튼한 그렇죠. 회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직원 한 명이 횡령한 그 1,880억을 찾을 수 있느냐인데요. 네. 그 기업은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경찰 수사는 수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게 좀 두 회사 측의 반응과 경찰에 좀 최근 나온 자료가 약간 엇갈리고는 있는데요. 물론 회사 측은 이제 안정이 중요한 것이고요. 주주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관리가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측 입장은 이겁니다. 뭐 돈을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일부 뭐 잔액도 확인했고 돈이 들어있는 계좌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다. 아마도 이 동진 세미킴 관련해서 주식을 다 팔진 않았거든요. 네. 한 1% 정도 남겨 있으니까 네. 뭐 그 돈도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처음에 이 동진 세미킴 주식을 매매하다가 오고 가는 계좌들이 되게 많지 않았었겠습니까? 네. 그 계좌들을 좀 동결하면서 추적도 일부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그 직원을 빨리 찾으면 되는데 네. 그 직원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고 네. 그 돈을 어디에 놔뒀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경찰 측의 이 보도는 이겁니다. 두 가지 갈래로 수사를 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이런 경우에는 돈을 들고 이제 다닐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하나와 어디엔가 1,000억 계좌에 넘게 들고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인출을 예. 해서 들고 다닌다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이미 빼놔서 어디 숨겨놨다. 예, 여기저기에 숨겨놓고 예. 있는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의 가능성. 네. 또 하나는 계좌 분산이죠. 네. 근데 지금으로선 계좌 분산은 우리나라에서 다 걸리죠. 예, 이모 씨가 뭐 해외 스위스 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 금융실명제인데요. 숨겨놓기 어느 정도 다 네. 인출을 해서 오프라인 어디엔가 두고 네.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최악의 경우가 이 이모 씨 같은 경우가 12월 31일에 출국 금지가 내려졌거든요. 근데 만에 한 30일 날 이제 어떤 식으로든 뭐 밀항이든 뭐든 해서 한국을 떴을 경우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나쁜 그런 케이스가 되죠. 금지를 내렸다 하면 일단은 항공기를 통해서 해외로 빠져나가지는 않은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밀항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내에 어쨌든 있어서 예. 이모 씨를 검거하는 게 우선이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좀 1,800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우선 그 주식 투자한 게 1,400억이기 때문에 최초에 좀 미궁에 빠지는 돈은 한 400억 정도입니다. 이거는 정말 미리 먼저 빼돌렸겠고요. 나머지 한 계좌에 있는 돈 1%와 어느 정도 찾아낼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앞서 이제 상장 적격성 심사, 이제 실질 심사 갈 때는 이 회복이 제일 중요하죠. 이 횡령액에 대한 예. 그것이 그렇네요.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된 상태고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 그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좀 피해를 보는 과정이 좀 복잡하고 네. 깁니다. 또 이것이 코스닥 상장까지 왔는데 그 상장을 폐지한다는 것은 정말로 최악의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의 루트와 이제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가장 먼저 이 상장 적격한지 안 한지에 대한 실질 검사의 대상인가 아닌가를 예. 먼저 이제 심사를 합니다. 네. 15일 정도에서 이 회사 같은 이 사안은 이건 정말 한번 심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걸 먼저 결정하고요. 그 다음은 약 한 20일에서 35일에 걸쳐서 실제 심사 이제 합니다. 이거 네. 어떻게 복원되나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을 거치고 그래도 이제 더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기심이 하는데 이제 기업 심사위에 들어가서 또 마지막 단계. 이것을 바로 상장 폐지를 하느냐 아니면 뭐 네. 6개월 개선 기간을 두느냐 1년 개선 기간 그러니까 좀 지난한 과정이 앞으로 펼쳐지고는 있는데요. 바꿔 생각해서 만에 하나 당장 오늘 밤이라도 이모 씨가 잡히고 1,800억 중에서 상당 부분이 복구가 되고 네. 이런 점들이 어느 정도 어필이 되게 된다면 지금은 이제 실질 심사를 할까 말까 예. 대상이냐 아니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15일 내로 끝내고 다시 이제 거래가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희망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잡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요, 주주 입장을 생각해 볼게요. 작년에 주식을 산 분들, 당장 현금이 필요한 분들은 팔아야 되는데 지금 팔지 못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네. 관리 감독은 이 회사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 주주들은 어떻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일단 현재로서는 할 일은 없고요. 마지막 이제 민사 소송을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사건의 추이가 아직도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이냐 아니냐, 또 상장 실질 심사하고 이제 이 과정 속에서 경찰 쪽이나 이런 검찰의 수사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뭐
잡았다 혹은 예, 못 잡았다 예. 내지는 돈 중에 상당히 복구됐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주주들의 어떤 집단 대응이라든가 예. 이런 것도 생각할 수 그래야 있을 텐데 되겠네요. 예. 외국인 주주가 상당히 또 많습니다. 40%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예, 같습니다. 이게 1,880억 원이다 보니까 상장사로는 역대 가장 큰 횡령 규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역대 이제 이렇게 규모가 큰 횡령 사건들이 얼마나 있었고 또 어떻게 좀 결론이 상장사에서는 됐습니까? 그렇죠. 네. 상장사에서는 아마 거의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거의 2천억 가까운. 네. 근데 과거에 좀 규모면을 컸던 게 2009년에 동아건설 이제 프라임 그룹으로 예. 넘어갈 때 이제 당시에 이 자금 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자금 부장이 898억을 일단은 횡령하고 나중에 저 자금 부장을 추적했더니 1,000억 넘게 몇 년간에 걸쳐서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네. 대우조선해양 2016년에 떠들썩했었죠. 네. 그럴 때 180억을. 좀 법정관리회사인데 거기에서 네. 돈을 또 네. 해먹고 있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감독기구가 저렇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그 제재가 현재 말하는 뭐 상장 폐지, 실질 적격성 심사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고치고요. 거네요. 네. 피해자들은 피해를 눈덩이처럼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의 풍토, 문화에 대해서 비난이 쇄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소라든가요. 회사뿐만 기업 내부도 물론이고요. 뭐 금감원, 금융위 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악화 일로에 기록하고 있다 그렇네요.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이 증권 거래 자본시장의 꽃입니다. 관리 감독이 이렇게 안 돼서야 되겠습니까? 네, 정철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농구 코트의 흥행 보증 수표 허웅과 허운의 형제 맞대결은 올 시즌 1승 1패로 팽팽합니다. 이 허씨 형제는 오늘 16일 올스타전에서 자존심 싸움에 나섭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형 DB 허웅과 늘 유쾌 발랄한 동생 KT 허훈. 반전 매력 허씨 형제는 명실상부 농구판 최고 인기 스타입니다. 얼굴만 봐도 으르렁대는 둘은 승부에서도 양보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를 이길 것이고 또 두 번째 허웅을 꽁꽁 묶어라. 이게 경기 제 각오입니다. 저희는 그 막아야 할 선수가 한두 명이 안 되는데 5명 다 꽁꽁 빼고 묶어야 다 빼고 다요. 예, 알겠습니다. 허훈은 형을 앞에 두고 깔끔한 석점포. 이에 질사라 허웅도 바로 응수합니다. 경기 내내 이어진 장군 멍군. 형 허웅은 10점을 넣어 19점을 기록한 동생보다 기록에선 뒤졌지만 DB의 승리를 이끌면서 지난달 첫 대결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1승 1패로 울고 웃은 허씨 형제는 올스타전에서 진검승부에 나섭니다. 팬투표에서 이상민을 누르고 나란히 최다 득표 역사를 새로 썼는데 덕분에 주장원장을 차고 선수도 직접 뽑았습니다. 여기 3개, 저 팀에 무리 3개. 다 쟁들이 뭘 쟁들이야? 라피 노제, 권지웅 노제, 허웅 노제. 이 정도면 우승 멤버죠. 손정 선수는 허훈 선수 너무 좋아요 지금. 올스타전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를 뽑았습니다. 네. 드래프트 추가 선발권을 놓고 익살스러운 만보기 게임까지 승리욕을 불태운 뜨거운 형제. 허웅은 김종규 라거나로 탄탄한 골밑을 꾸렸고 허훈은 국가대표 포워드라인 최준용, 양홍석으로 맞섭니다. 5명 센터 없어? 야, 너 1쿼터 때 이슈를 안 되겠습니다. 2년 만에 열리는 별들의 축제는 팀 허웅, 팀 허훈의 맞대결로 오는 16일 대구에서 열립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최근 여자 배구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선봉에는 도쿄올림픽 4강 주역 김희진 선수가 있는데요. 이지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스타 투표에서 누구도 얻은 적 없던 11만 표를 기록한 김희진. 10만 표를 넘는 것도 좀 이례적인 일이고 그게 저라는 게 좀 아직까지 실감이 나지 않고 그만큼 여자 배구가 인기가 많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니는 인기 비결로 도쿄올림픽 투혼을 꼽았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제가 수술하고 얼마 이제 안 돼서 바로 투입이 됐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에 많이들
감동받아서 본인들이 이제 힘든 일이나 그런 거를 겪었을 때 저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이겨낼 수 있다고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팬들의 사랑은 부담이 아닌 원동력이라면서 나를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 좀 더 내가 힘들고 좀 좌절할 때 이런 게 좀 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올스타전에서 팬들이 시키는 건 뭐든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시키면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올스타전은 팬분들을 위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네, 팬분들이 시키는 건 다 하겠습니다. 네. 잘생기고 예쁘기로 유명하지만 운동에 바빠 관리는 따로 하지 않는다는 답변입니다. 오히려 관리를 너무 안 해서 애들이 좀 하라고 하는데 할 시간도 없고 뭐 해도 뭐 비시즌 때 대표팀 또 나가 있으니까 할 시간이 없는데. 타고나신 거예요? 타고난. 내홍으로 힘든 시간을 겪은 뒤 만난 김호철 감독. 비록 6연패 중이어도 팀이 달라졌다는 평가입니다. 아직까지 화는 많이는 안 내세요. 조금? 네, 감독님께서 가끔 농담도 던져주시고 점수를 앞섰을 때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는 팀이 되겠습니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날은 쌀쌀하지만 먼지 걱정 없는 요즘입니다. 절기 소환이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공기가 더 차갑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3도까지 오르겠지만 찬바람에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그 밖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경기 북부와 강원, 경북 북동 산간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 대관령은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서울과 대전은 영하 7도, 대구는 영하 5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도, 광주 5도, 대구는 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지만 제주도는 오전부터 모레 새벽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제주도의 최고 30mm의 비가, 제주 산간에는 5에서 2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그 밖의 내륙은 대기가 점점 메말라 가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예방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점차 오르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